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 거실 한 구석을 대충 3장 정도 찍습니다. 네, 아주 평범하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인공지능한테 넘겨주면 AI가 단순히 사진을 파노라마처럼 이어붙이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한 번도 카메라를 들이댄 적 없는 그 소파 뒤의 공간이라던가 테이블 아래 그림자까지 다 스스로 추론해내는 거예요. 진짜 마법 같은 일이죠. 맞아요. 막 픽셀을 기괴하게 늘리는 게 아니라 약간 처음부터 그곳에 카메라가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탐험 가능한 3D 가상현실 공간을 즉석에서 환각해내는 겁니다. 환각. 네,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심층 탐구의 임무가 바로 이 놀라운 기술의 설계도를 뜯어보는 겁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구글 연구진이 발표한 딥스테레오라는 논문입니다. 이게 사실 컴퓨터 비전 분야가 수십 년 동안 매달려온 난제거든요. 새로운 뷰 합성이라는 과제를 대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연구죠. 완전히 뒤집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명시적인 3D 기하학 모델링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냥 딥러닝이 직접 픽셀의 색상을 뱉어내도록, 도출해내도록 만든 거니까요. 아,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딥스테레오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그래픽스에 아주 바삭하신 분이든 아니면 단순히 미래기술 흐름이 궁금해서 듣고 계신 분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거대한 신경망이 물리세계의 빛과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해부해 볼 거거든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그 기존 기술들이 왜 이토록 이 문제를 어려워했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과거의 그 다중뷰 스테레오나 이미지 워핑 같은 방식들, 얘네들은 대체 왜 그렇게 자주 실패했던 건가요? 기존 방식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특징점 매칭에 너무 극도로 의존한다는 점이었어요. 특징점 매칭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장의 사진에서 동일한 픽셀 패턴을 막 찾아내서 그걸로 삼각 측량을 하고 깊이를 계산하는 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찍은 사진에 무늬가 하나도 없는 새하얀 벽면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매칭할 특징 자체가 없잖아요. 맞아요. 단서가 없으니까 시스템은 그 벽의 깊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마비되어 버리는 거죠. 아, 픽셀 단위의 시각적인 단서가 없으면 공간 자체를 아예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더 골치 아픈 건 가려짐 현상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숲을 찍은 사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앞쪽에 있는 나뭇잎이 뒤쪽 나뭇가지를 막 무수히 가리고 있잖아요. 네, 겹겹이 겹쳐 있죠. 여기서 카메라 시점을 약간만 옆으로 이동시켜도 아까는 나뭇잎에 가려져서 안 보이던 나뭇가지의 새로운 정보가 엔진에 필요해집니다. 근데 원본 사진에는 그 픽셀 정보가 애초에 찍히질 않았잖아요. 아, 원래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존 프로그램들은 이 빈 공간을 메우려고 막 주변 픽셀을 억지로 잡아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화면이 되게 기괴하게 찢어지는 테어링 현상이나 막 계단처럼 깨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오래된 3D 게임 하다가 카메라가 벽에 팍 부딪혔을 때 텍스처가 막 엿가락처럼 쭉 늘어나는 그 끔찍한 화면 있잖아요. 아,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느낌이죠. 이걸 약간 비유름력을 사는 그 앞모습이랑 뒷모습이 찍힌 사진 딱 2장만 주고 저한테 레고 블록으로 집을 조립하라고 하는 거네요. 근데 측면을 만들 레고 블록은 아예 안 주니까 그냥 이미 있는 블록을 플라스틱이 찢어질 때까지 막 억지로 잡아당겨서 늘려버리는 셈이군요. 와, 그 레고 비유가 진짜 딱 맞습니다. 그걸 조금만 더 연장해보면 딥러닝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되게 명확해지거든요. 어떻게 풀었죠? 기존 방식이 그 부족한 레고 블록을 막 억지로 늘리다가 와르르 무너졌다면 딥스테레오의 이 신경망은 아예 그 기하학적 블록 조립 과정을 통째로 건너뜁니다. 조립을 안 한다고요? 네, 조립하는 대신에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의 나뭇잎 뒤에는 대충 이런 색상이랑 이런 질감을 가진 나뭇가지가 있을 확률이 높지? 하고 사전 지식을 발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빈 공간에 들어갈 픽셀 색상을 자기가 직접 회귀시켜서 예측해버리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딴지를 좀 걸어야겠는데요. 이게 솔직히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심층 신경망이 고양이 사진 보고 이건 고양이네 하고 분류하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수십만 개의 픽셀 색상을 직접 렌더링해서 뱉어내는 건 약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연상이잖아요. 네, 훨씬 무겁고 복잡한 작업이죠. 게다가 이렇게 출력값이 방대한 네트워크는 매개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 수작업으로 라벨링된 엄청난 양의 정답 데이터가 없으면 금방 과적합에 빠지지 않나요? 그냥 자기가 본 데이터만 달달 암기해버리는 식으로요?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의구심이 한동안 이제 업계에 되게 지배적이었거든요. 인공지능한테 픽셀을 직접 그리게 하는 건 무리다, 이런 시각이요.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네요. 근데 최근에 이미지 노이즈를 썩 제거하거나 화질을 확 높여주는 초이상도 기술이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수백만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딥 러닝 네트워크가 진짜 너무 훌륭하게 작동한다는 게 증명됐거든요. 구글 연구진은 바로 거기서 확신을 얻은 겁니다. 아, 픽셀 생성도 딥러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본 거군요. 네, 맞아요. 다만 호스트분 말씀대로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공간 정보를 대체 어떻게 줘야 효율적일까? 이게 가장 큰 숙제였어요. 왜냐면 AI한테 그냥 사진 몇 장 던져주고 자,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15도 이동했고 위로 5도 틀었어? 이렇게 수학적인 좌표만 주면서 알아서 3D로 이해해 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AI가 안에서 3D 투영이나 막 복잡한 삼각함수를 직접 다 계산해야 하는데 그러면 연산량이 감당 안 되게 폭발할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한 건가요? 수학적 각도를 안 알려주고 시공간을 어떻게 이해시킨 거죠? 여기서 이 논문에 진짜 뭐랄까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평면 수입 볼륨이라는 데이터 전처리 기법인데요. 평면 수입 볼륨이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원리를 들이면 되게 쉽습니다. 먼저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그 새로운 가상 카메라의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렌즈 앞쪽으로 거리에 따라서 일정하게 가상의 투명한 유리판들을 쫙 세워두는 거예요. 유리판들이요? 앞쪽으로 쭉이요? 네, 카메라 렌즈 바로 앞에 아주 가까운 유리판부터 저 멀리 있는 아주 먼 유리판까지 겹겹이 막 수십 장을 세우는 거죠. 깊이 평면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입력으로 넣은 그 원본 사진들을 이 수많은 유리판 각각에다가 전부 다 다시 투영시킵니다. 아, 원본 사진을 투영시킨다고요? 네, 재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본 사진들이 거리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각도로 투영된 수십 장의 유리판들이 겹겹이 쌓이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거대한 3D 덩어리, 즉 볼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진은 네트워크한테 복잡한 삼각함수 공식이나 각도를 가르치는 대신에 이 거대한 투영 덩어리 자체를 그냥 입력값으로 통째로 넣어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와, 이거 약간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AI한테 야, 너 3D 공간 직접 계산해 이러는 게 아니라 투명한 필름에 인쇄된 사진들을 거리에 따라 수십 장 겹겹이 쌓아올린 구조물을 그냥 건네주는 거네요. 이거 마치 빵집에 가면 얇은 페이스트리 수십 겹 쌓아서 만든 그 밀푀유 케이크 있잖아요. 그걸 위에서 딱 내려다보는 느낌인데요. 밀푀유 케이크. 너무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밀푀유 케이크를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그 시각이 이 기술의 핵심 수학인 극외선 제약이라는 걸 진짜 잘 설명해 주거든요. 아, 그런가요? 왜 이게 네트워크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가요? 원래 3D 공간에서 입력된 여러 이미지의 특징을 매칭하려면 이미지 전체를 가로, 세로, 사방팔방으로 다 뒤지고 다녀야 돼요. 연산이 엄청나죠. 근데 밀푀유 케이크처럼 타겟 카메라를 기준으로 이 평면들을 쫙 쌓아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타겟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는 빛의 궤적은 그 수십 개의 평면에서 정확히 동일한 좌표, 그러니까 동일한 위치를 관통하게 됩니다. 아, 유력하네요. 그렇게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이 픽셀 짝꿍이 어디 있지 하고 이미지 전체를 헤맬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좌표의 수직 비둥만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툭 찔러보면서 픽셀들끼리 비교만 하면 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되게 복잡한 3D 공간 탐색 문제가 신경망이 제일 잘하고 또 좋아하는 아주 단순한 1차원 수직 탐색 문제로 차원이 확 줄어든 거예요. 와, 똑똑하네요, 진짜. 이 전처리 덕분에 네트워크는 방대한 연산의 늪에 안 빠지고 자기가 잘하는 합성곱 연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밀푀유 케이크를 통째로 넘겨받은 AI의 뇌, 그 내부 구조를 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네, 들어가 보죠. 이 신경망은 픽셀의 깊이, 즉 위치를 찾는 거랑 무슨 색칠을 할지 이 두 가지 어려운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거든요. 두 가지를 한 번에 연산하면 아까 말한 대로 네트워크의 과부하가 올 텐데 그럼 역할을 좀 철저하게 나눠 얻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이 네트워크를 이른바 쌍둥이 탑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아주 거대한 두 개의 타워로 나눈 거죠. 첫 번째는 선택탑이고 두 번째는 색상탑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선택탑부터 한번 보죠. 이 임무는 아까 말씀하신 그 밀푀유 수직 기둥을 찔러보면서 픽셀의 깊이를 딱 찾아내는 건가요? 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깊이를 확정짓는 게 아니라 확률을 계산합니다.
각 픽셀이 방금 쌓아둔 그 수십 개의 깊이 평면 중에 도대체 어디에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은지 그걸 나타내는 선택 맵이라는 걸 만들어요. 아, 확률을 따지는군요. 네, 특히 앞에 물체가 뒤를 가리는 가림 현상, 이거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탑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는 소프트맥스 정교화라는 수학적인 장치를 거치게 됩니다. 소프트맥스라고 하면 약간 그 모든 확률의 합을 강제로 100%, 즉 1로 만드는 그 과정 맞나요? 오, 맞습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이 픽셀은 3m 앞에도 있을 것 같고 한 10m 뒤에도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우유부단하게 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계상해서 가장 확실해 보이는 딱 하나의 깊이 평면에다가 확률을 확 몰아주도록 강제하는 거죠. 결단력을 키워주는 거네요. 그럼 반대로 두 번째 타워인 색상탑은 위치 계산에는 아예 신경을 끄겠군요. 그렇죠. 색상탑은 물체가 내 눈앞에 있든 아니면 저 뒤에 가려져 있든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얘는 단지 각각의 깊이 평면에서 원본 이미지들을 쫙 보고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RGB 색상이 뭘까? 이것만 완전 독립적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위치, 어디에 있냐를 찾는 데랑 형태와 색상을 담당하는 데를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해 놓은 셈이네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두 타워에서 나온 결과를 딱 합치겠군요. 네, 선택탑이 만든 그 확률 맵이랑 색상탑이 만들어낸 색상값을 각 노드별로 서로 곱하고 더하는 가중합 과정을 거쳐서 최종 이미지를 뽑아냅니다. 이 구조 덕분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처리할 때도 한 번에 통째로 연산 안 하고 작은 패치 단위로 막 쪼개서 다단계로 입력받는 그런 유연성까지 튕길 수 있었죠. 야, 구조가 진짜 우아하네요. 근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제기했던 의문이 사실 아직 하나 덜 풀렸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이렇게 정교하고 똑똑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려면 결국 답안지, 정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에 널려있는 수백만 장의 사진에다가 사람이 일일이 이 픽셀은 카메라에서 3.5m 떨어져 있고 색깔은 이거야 하고 정밀하게 라벨링을 해놓은 데이터가 지구상에 존재하나요? 설마 사람이 다 수작업을 한 건 아닐 테고요. 어떻게 학습시킨 겁니까? 이게 진짜 이 논문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작업 라벨링은 단 하나도 필요 없었습니다. 정답을 달아줄 필요가 아예 없었다는 게 이 연구의 가장 우아한 점이죠. 진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구글이니까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구글이 이미 전 세계 도로를 누비면서 싹 다 찍어놓은 방대한 자산, 바로 구글 스트리트 뷰 데이터를 훈련장으로 썼습니다. 아, 스트리트 뷰요? 그거 자동차 지붕에 카메라 여러 대 달고 다니면서 한 번에 사방을 다 찍는 그거잖아요. 맞아요. 여러 방향을 묶어서 찍으니까 이걸 로제트라고 부르는데 연구진은 약 10만 개의 거대한 로제트 묶음을 그냥 이 AI한테 던져줬습니다. 스트리트 뷰 데이터 자체가 완벽한 다중뷰 이미지의 집합체니까 데이터는 훌륭하겠네요. 근데 정답지가 없는데 AI가 자기가 틀린 걸 어떻게 알고 수정하면서 학습을 하죠? 여기서 되게 영리한 자기지도 학습 방식을 씁니다. 약간 숨바꼭질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로제트 안에 사진이 5장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연구진이 시스템에서 딱 1장만 몰래 쏙 빼버려요. 오? 일장을 숨긴다고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한테는 나머지 4장만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야, 방금 내가 빼버린 그 위치, 거기서 찍혔을 법한 사진을 네가 한번 직접 그려봐 하고요. 와, 이해했어요. 진짜 정답인 원본 사진 1장이 이미 연구진 손에 쥐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낑낑대면서 추론해서 뱉어낸 결과물을 진짜 원본 사진이랑 픽셀 단위로 딱 내놓고 비교해서 오차를 계산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일이 깊이를 가르쳐 줄 필요 없이 그냥 자신의 예측 결과가 현실 사진이랑 얼마나 똑같냐 이것만 가지고 스스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네, 이때 원본이랑 결과물을 비교하는 채점 기준으로 L1 손실함수라는 걸 썼어요. 보통 L2 손실함수처럼 오차를 제곱하는 걸 쓰면 결과가 전반적으로 좀 흐리멍덩해지거든요. 근데 L1을 쓰니까 모살이나 경계선 같은 뾰족한 기하적 세부 묘사를 훨씬 더 날카롭게 잘 살려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채점 기준을 세워놓고 아다그라드라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돌려서 무려 100만 번이 넘는 스텝 동안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통제된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막 거칠고 야생적인 스트리트 뷰라는 현실 데이터를
아그작아작 씹어 먹으면서 컸다는 거네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스트리트뷰 사진에는 길거리에 막 유리창 반사되는 햇빛도 있고 쌩쌩 달리는 자동차나 걸어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이런 무질서한 요소들이 섞이면 결과물이 좀 엉망진창이 되지 않나요? 놀랍게도 그 무질서함이 오히려 이 인공지능을 훨씬 더 똑똑하게 단련시켰습니다.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바로 유리창이나 거울 같은 정반사 표면을 만났을 때 이 네트워크의 반응이에요. 유리창이요? 네. 기존 기술들은 이 유리에 반사된 화상을 진짜 깊이라고 착각해서 공간을 완전히 망쳐버리곤 했거든요. 근데 딥스테레오는 이거를 수백만 번 겪다 보니까 완벽한 물리적 반사를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게 계산해내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시각적으로 픽셀이 귀괴하게 깨지지 않고 그냥 주변 환경이랑 되게 자연스럽게 어울리게끔 칠하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아, 무수히 많이 틀려보고 채점 받다 보니까 약간 이런 재질의 표면에서는 대충 요런 식으로 픽셀을 뭉뚱그려줘야 사람들이 보기에 자연스럽고 오차가 적구나 하는 걸 눈치챈 거네요. 네, 일종의 요령이 생긴 거죠. 그럼 아까 말한 그 움직이는 보행자나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프레임 사이에서 사람 위치가 달라지면 옛날 방식에선 팔다리가 막 찢어지고 괴물처럼 보였잖아요. 그것도 아주 부드럽게 피해갑니다. 네트워크가 막 계산을 하다가 픽셀 깊이나 정보에 도저히 확신이 안 서는 불확실한 영역을 만나잖아요. 움직이는 물체 같은 거요. 그러면 억지로 막 기하학 구조를 짜맞추려고 발버둥 치지를 않아요. 오, 포기하나요? 포기한다기보다 그 부분을 그냥 아주 부드럽게 흐림 처리, 즉 블러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셔터 속도 느리면 사람 움직일 때 찍히는 그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처럼 보이게 하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 인간의 시각 시스템에는 픽셀이 막 기하학적으로 박살나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물체가 약간 흐릿하게 휙 지나가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진짜 사람 눈을 속이는 법을 잘 아네요. 더 소름 돋는 건 일반화 능력이에요. 아까 이 AI가 길거리 찍은 실내 스트리트 뷰로만 훈련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다른 연구진이 DSLR 카메라로 아주 정밀하게 찍은 실내 데이터셋, 방안이나 거실 같은 사진에다가 이 AI를 적용해봤어요. 실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헐, 작동을 하나요? 네, 놀랍게도 아주 훌륭하게 3D와 합성을 해냈습니다. 와, 스트리트 뷰만 보내가 방 안의 구조까지 완벽하게 추론했다고요? 그건 단순히 자기가 본 길거리 데이터를 외운 게 아니라 진짜 빛이 표면에 어떻게 닿고 공간 깊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보편적인 기하학 법칙을 스스로 깨우쳤다는 뜻이잖아요. 네, 공간에 대한 지능 자체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와, 이거 듣기만 해도 당장 제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해보고 싶은데 늘 그렇듯 현실적인 한계점도 분명히 있겠죠. 왜 우린 아직 이런 완벽한 3D 합성을 폰에서 못 쓰고 있는 건가요? 역시나 가장 큰 장벽은 속도와 메모리입니다. 이게 논문 발표 당시 하드웨어 기준이긴 한데 그 좋은 멀티코어 워크스테이션 CPU에서 고작 512 곱하기 512 픽셀짜리 작은 이미지 딱 한 장 합성하는데 무려 12분이 걸립니다. 12분이요? 동영상도 아니고 사진 한 장 뽑는데 12분이라고요? 엄청난 병목이네요.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아까 우리가 극찬했던 그 밀푀유 케이크, 평면 수입 볼륨 때문이에요. 너무 겹겹이 쌓아서 무거운가요? 네, 타겟 카메라 기준으로 수십 장의 사진을 제투형해서 그 거대한 3D 볼륨 덩어리를 램, 메모리에 한 번에 다 올려야 하거든요. 대역폭 한계 때문에 연구진도 이 깊이 평면 개수를 딱 96개까지만 제한해서 써야 했어요. 평면 개수를 더 못 늘리면 화질도 한계가 있겠네요? 그렇죠. 1080p나 4K로 해상도를 올리기가 벅찬 거죠. 게다가 훈련할 때 입력 이미지를 딱 5장으로 고정해놓고 가르쳤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자가 나 사진 10장 넣어서 더 정밀하게 만들래? 하더라도 지금 이 아키텍처는 유연하게 그걸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아직 구조적으로 최적화가 덜 됐다는 거군요. 무겁고 뻣뻣한 상태네요. 근데 기술 발전 속도 생각하면 이 12분이라는 한계가 영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에 초기 픽사 애니메이션 만들 때 토이스토리 우디나 버즈 1초 분량 렌더링 하려고 거대한 컴퓨터 수백 대가 며칠 밤낮을 돌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그래픽을 집에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막 실시간으로 돌리니까요. 딥스테레오도 결국 돌파구를 찾겠죠.
그럼요, 확실합니다. 이 논문이 던진 비전을 좀 더 큰 맥락에서 보면 미래 가능성은 진짜 무궁무진해요. 예를 들어서 이 무거운 깊이 평면을 메모리에 한 번에 다 올리지 말고 순환신경망, 아레닌 같은 구조를 도입해서 깊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면 메모리를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GPU의 최적화가 덜 돼 있는데 구조를 개선하면 12분 걸리던 게 머지않아 거의 3시간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겁니다. 속도만 해결되면 진짜 대박이겠네요. 네, 그러면 뚝뚝 끊기는 동영상 프레임 사이를 부드럽게 메워주는 기술이나 자율주행 로봇이 주변 공간을 아주 정밀하게 인식하는 기술의 완전 핵심 기반이 될 겁니다. 야, 진짜 한계점마저도 기대가 되는 흥미로운 진화 과정이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딥스테레오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이 더 이상 그냥 사진 속 고양이 얼굴이나 자동차 찾아내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네, AI는 스스로 방대한 2D 데이터를 씹어삼키면서 우리 물리 세상의 핏, 질감, 깊이라는 법칙을 깨우치고 있는 중입니다. 프로그래머가 복잡한 수학 공식 일일이 코딩 안 해줘도 자기가 알아서 앞이 가려진 걸 이해하고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내는 경지에 온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신경망 기술이 궁극적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영화 촬영 기법, 공간을 통째로 복제하는 VR 생태계, 그리고 지구 반대편 사람과 같은 방에 있는 것처럼 대화하는 텔레프레젠스 산업이 통째로 2D에서 3D로 넘어가는 거대한 변곡점을 보고 계신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프닝 때 여러분께 상상해 보시라고 했던 그 스마트폰 사질 예시, 그걸 좀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끝내볼까 합니다. 오늘 방송 끄시고 나서 이 질문을 한번 꼭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이 기술이 진짜 극도로 발전해서 과거의 단편적인 기록물에까지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과거의 기록물이요? 네. 여러분 집에 있는 먼지 쌓인 앨범, 거기 꽂혀 있는 부모님의 젊은 시절 평면적인 사진 몇 장을 그냥 폰으로 스캔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 사진들 사이에 비어있는 시공간을 사진 속 식탁 아래 그림자부터 벽지 무늬까지 완벽하게 재구성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VR 헤드셋을 딱 쓰는 순간 단순히 빛바랜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30년 전 부모님이 웃고 계시던 그 과거의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3D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어떨까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전율이 돋네요. 어쩌면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억을 그냥 평면에 박제해두는 방식을 넘어서서 그 기억 속을 직접 산책하는 법을 배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